참 예수님,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이상재 가스톨 신부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후원 회원이 되어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함께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의 손길 기다립니다. 찬미 예수님, 저는 샬트르 성바오르 수녀회 대구 광구 권미나 도미나 수녀입니다. 오늘은 현대인의 정신건강과 영성심리 그 마지막 시간으로 노년기 정신건강과 행복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기도를 하시죠. 오늘 시작기도는 요엘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리하여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 보시는 저 이콘이 오늘의 주제와 좀 상관이 있습니다. 이 이콘은 그 이탈리아 보세 수도원에 있는 이콘이고요. 잘 보시면 젊은 수도승이 한 노인을 업고 있는 이콘입니다. 이 이콘은 사실 2018년 10월에 교황님께서 언급을 하시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이콘이고요. 저 이콘이 의미하는 바는 그 노인들의 꿈을 스스로 짊어지고 나아가서 열매 맺는 어떤 청년의 모습, 다시 말하면 앞서서 살아온 사람들의 그 세월의 지혜와 대화를 하고 미래에 대한 건강한 비전을 가지는 그 노인과 젊은이들의 세대 간의 친교를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세대 간의 어떤 단절들을 많이 겪고 있는 이런 시대에 저런 이콘들은 굉장히 좋은 기도의 소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노년기 정신건강과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 심리학은 인간의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돕는 학문입니다. 요거는 주로 긍정심리학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어떤 관점이고요. 그래서 심리학에 사명이 있다면 주로 일반 우리 분들은 심리학 하면 상담하고 치료하는 역할 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오히려 그런 역할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요즘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방과 교육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의 사명은 상담과 치료의 역할도 해야 되지만 또 그와 함께 예방과 교육의 역할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치료를 하고 이런 어떤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문제 발생 전에, 그러니까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보다는 소를 잃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수월하고 더 효율적이다 하는 것을 최근에 긍정심리학에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노년기의 어떤 정신장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반쯤 들을 거고요. 나머지 한 반은 어떻게 하면 이 노년기를 행복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평소에 우리가 잘 할 것인가, 뭔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교육적인 이야기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성숙한 인간이라고 하면 어떤 인간을 이야기를 할까요? 동양에서는 성숙한 인간을 전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특히 공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는 천지인의 조화를 이루는 인간을 성숙한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좀 이렇게 좀 저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느님과의 어떤 교류들, 관계들, 그리고 어떤 인간이 유한한 인간이지만 또 초월적인 어떤 관점들을 현재의 생활에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초월적인 가치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현실화하는 어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인간의 성숙성의 한 가지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땅과의 어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나만 잘 살고 뭐 나만 편하면 되고 뭐 이런 자세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환경을 돌보고 지금 생태 환경과 관련해서 많은 기도를 또 드리고 어떤 자연을 돌보는 어떤 이런 마음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어떤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성숙한 인간의 하나의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건 이제 대인관계인데, 대인관계를 성숙하게 잘할 수 있고 내가 대인관계 안에서 나의 어떤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들, 나의 충동성들을 잘 조절할 수 있고 합리적인 어떤 행동들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천지인을 다 아울러서 내가 좀 더 풍요로운 어떤 삶들, 그리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좀 더 초월적인 어떤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그 모습을, 저 사람은 참 성숙하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성숙도는 나이와 비례를 하냐 하면 별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만 65세가 되면 모두가 성숙의 결정적인 어떤 그 극치에 이르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최근에 성인이 되셨는데 그분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삶의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은 그 나이와 상관이 없고 어떤 나이라도 결코 완전한 성숙에 이른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자신의 성장과 성숙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인간의 성숙은 자연도 서두르지 않고 모든 것을 이루듯이 인간도 자기의 성장과 성숙을 천천히 자기의 삶 안에서 이루어 나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나날의 삶에서 자신을 양성하는 자세를 키워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런 어떤 인간의 성장은 투쟁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어제, 그리고 내일 우리 앞에 어떤 도전들이 놓여져 있는데요. 그런 도전들을 극복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노년기를 볼 텐데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어떤 문제들을 볼게요.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을 이렇게 보면 최근 기사입니다. 한 달 전의 기사인데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보다 한 2년 정도 더 길게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82년 정도가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를 이렇게 나누는 그 기준들이 있는데요. 만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고요. 20%가 넘어가면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도에 이 고령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상컨대 2067년쯤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만 65세 이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고령화의 심각성은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좀 고령의 노인분들이 많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바로 그 속도에 있습니다. 사실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변화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상컨대 2027년쯤 되면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어떤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였다가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데 불과 27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예상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는 어떠냐 이렇게 보면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까지 가는데 157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도 2022년쯤 되면 아마 초고령화 사회가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어느 나라는 157년 만에 다다르는 그 초고령 사회라는 그 도달 지점을 우리나라는 27년 만에 도달을 해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도와 관련해서 무엇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냐 하면, 이 고령화 사회 속에서 우리가 노인들의 심리 사회적인 적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숙제가 되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어떤 신문 기사를 이렇게 보면, 정부도 지금 현재 만 65세로 설정된 경로 우대 제도의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논의를 아마 시작을 할 거라고, 뭐 이런 어떤 그 신문 기사들을 가장 최근에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가 같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노령화 문제라든지 어떤 인프라 구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좋은 아이디어라도 우리가 각자가 좀 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고령화 사회 안에서 뭐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라는 인구 통계적 변화를 마주하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 그냥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이기만 할까요?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는 사실은 좀 다른 관점으로 이 고령화를 바라보시기도 합니다. 올해 1월 31일에 바티칸에서 교황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년기는 축복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노년기는 축복이다. 노년기는 출신, 배경, 경제, 사회적 상황 등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삶의 여정을 아우르는 귀중한 보물이다. 그리고 삶도 선물입니다. 삶이 선물이기 때문에 장수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이웃들에게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실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누군가가 장수를 했다, 칠순이다, 모두가 축하를 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너도 나도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의미들도 좀 퇴색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노인들의 사회적인 혼란, 그리고 무관심, 거부와 같은 어떤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교황님이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셨어요. 나이 든다는 것의 가치를 모두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진정으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도 사회도 개인도 정말 좀 진중한 성찰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년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굉장히 문제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어떤 삶의 풍성한 축복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화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본격적으로. 자, 노화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유기체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정상적으로 변화하는 어떤 과정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 개인이 그의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생리적, 심리적, 사회 경제적, 정서적인 어떤 변화를 노화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노화가 몇 세부터 시작될까요? 만 65세 이상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30세부터 노화가 시작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30세 이상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노화가 시작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지금 한창 노화의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을 몸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노화라는 문제는 흰머리가 많이 나신 만 65세 이상의 경로 우대를 받으시는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일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진행이 되는 것이 노화이다. 그래서 신체적인 어떤 저하 상태에 근육이 감소하는 것, 그리고 몸의 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한 30대부터는 노화가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적인 변화이다. 나는 이것을 건너뛰겠지 하는 생각은 굉장히 큰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겪을 일,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는 일이 바로 노화라는 거죠. 이 노년기에 정상적인 변화가 있고요. 정신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어떤 또 문제들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변화라고 하면 우선 신체적인 변화가 있겠죠. 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떤 신체기관이 퇴화된다. 그래서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 뭐 호흡이 가빠진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감각 기능이 감퇴되어서 저도 기억이 나요. 우리 할머니께서 굉장히 요리를 잘하셨는데 언젠가부터는 된장을 끓이실 때 찌개가 되게 짠 이런 어떤 기억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미각의 감각 기능이 감퇴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시력이 떨어진다든지 귀가 잘 안 들리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반응 속도도 감소해서 예컨대 이제 요즘
한 번씩 우리가 이제 신문에서 볼 수 있어요. 운전 중에 고령의 분들이 돌발 상황에서 제대로 좀 대처를 하지 못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반응 속도가 감소해서 되는 어떤 노년기의 정상적인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기능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변화도 마찬가지로 지적 능력이 변화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는 이렇게 얘기해요. 결정성 지능은 보존되고 유동성 지능은 감퇴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정성 지능이라고 하면 우리가 습득한 어떤 언어들 있죠. 뭐 이런 사회문화적으로 배운 어떤 언어들이나 상식들, 사회적 이해력, 이런 것들은 그대로 거의 보존이 되지만, 유동성 지능, 예를 들면 낯선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혹은 정보 처리 능력들, 이런 것들은 감퇴를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어르신들이 동사무소를 가면 뭐 이렇게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더디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는 다 정상적인 어떤 우리들의 변화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래 사셨고 여러 가지 또 상황들도 다 겪으시고 하셨기 때문에 지혜는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사회적인 변화는 은퇴나 사별이나 상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이제 정신장애를 볼 텐데요. 노년기의 정신장애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게 바로 치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요즘에는 신경인지장애라고 하는데, 이 노년기의 신경인지장애는 크게 두 가지로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있고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장애도 있고요. 불안장애, 수면각성장애, 그리고 성기능장애,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다 볼 수가 없는 게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또 치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전문가분들이 영상으로 좋은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시고 꼭 참고를 하시면 치매를 예방하거나 이미 치매 단계에 들어가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족분들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노년기 우울장애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우울증은 노년기에서 볼 수 있는 좀 흔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계청의 자료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 같으면 2017년도에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에서 우울증을 겪고 있다라고 대답하신 분이 21%예요. 굉장히 많은 수치죠. 그리고 2019년 작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요, 전체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들 중에서 60대 이상의 우울증 환자가 4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우울증 환자는 늘어나고 있고, 지금 고령화 사회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더 늘어날 추세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좀 알게 되면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성 우울증은 젊은이들의 우울증과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첫 호소가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무기력하다 혹은 슬프다, 우울하다, 이런 감정적인 호소들, 심리적인 문제를 호소를 많이 해요. 그런데 노년기의 어떤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사실 제일 처음에 이렇게 호소를 하시는 게 내가 슬프다, 뭐 우울하다, 우울증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어디가 아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주로 내과를 이렇게 많이 다니시다가 결국은 정신과를 오시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전문가들에게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신체 특정 부위에 대해서 그 아픔을 많이 호소를 하시고요. 또 특히 불면이나 식욕 감퇴,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 노인성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인지 변화, 그리고 행동 변화, 신체 증상과 관련된 이런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지 변화인데요. 불안과 초조가 좀 이렇게 많이, 이거는 젊은이들이 우울증을 겪는 경우에도 불안과 초조, 그래서 이제 좌불안석이라고 하나요? 안절부절 못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노인성 우울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또 이런 것을 체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주의 집중력이 감퇴가 되고, 그리고 기억력이 감퇴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울증을 앓고 계신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치매인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받아보면 사실 그 인지 기능이 치매 환자들보다는 그렇게 저하가 되지 않는 경우를 봐요. 근데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절대로 치매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감별법은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지 기능이 이제 감퇴가 된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집착이나 혹은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한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주로 보면 죄책감이라든지 허망함이라든지 이런 걸 가져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쓸모없다는 어떤 느낌들. 그 은퇴하시고 나서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고요.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인지기능과 관련해서 바로 그냥 제가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조금 추스릴 수 있는가 팁을 바로 드리면요. 한 가지 팁을 먼저 드리면 이게 이제 우리 산림청에서 그 보고가 된 자료입니다. 노인성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뭐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숲길 2km를 30분 정도 걸으면 어떻게 되느냐? 긴장, 우울, 분노, 피로, 혼란 등의 부정적인 그 감정들이 많이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지식을 획득하고 사용하는 이 인지 능력은 향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숲길을 30분 정도 걸으면 부정적인 감정은 그냥 이렇게 해소가 되고 인지 기능은 향상이 된다. 그러면 이 공식을 노인분들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자, 또 다른 어떤 그 연구 결과가 여기 나와 있네요. 한국형 노인의 우울 척도를 이렇게 보면 숲길을 이렇게 걸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숲 체험 후에는 노인 우울 척도가 많이 줄어들더라. 그리고 스트레스 지수도 많이 감소되더라. 이런 어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집 밖을 나가는 것은 더 큰 불안을 좀 가중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막 숲으로 나가십시오 이런 얘기를 잘 못 드리겠어요. 근데 잘 한번 상황을 보시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질본의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는 것이 이제 지금은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상황이 좀 좋아지고 나면 여러분들이 숲을 좀 가시거나 혹은 숲이 좀 멀리 있으면 가까운 공원에라도 가셔서 이렇게 좀 걷고 오시면은 집에만 계실 때보다 집에만 계시면 이렇게 무기력한 생각들이 나를 잠시 해버리죠. 근데 이렇게 좀 밖에 나갔다가 오시면은 훨씬 이런 스트레스 지수들도 떨어지고 무기력이나 아니면 우울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산책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햇빛을 이렇게 쬐고 나면 기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이 햇빛을 받으면 잘 분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햇빛은 어찌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 치유제와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인지 변화를 보았고요. 그리고 행동 변화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일상에서 잘 되던 어떤 활동들이 잘 안 되는 거, 그리고 수면 장애, 그리고 정신 운동 지체로 반응이 느려지는 거. 이런 것들은 노년기뿐만 아니라 청, 중, 장년기의 우울증 환자들에게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식욕감, 태 이런 문제들이 동반이 되고요. 그리고 신체 변화가 이제 이게 중요한데 뭐 두통이나 근육통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먼저 호소를 하세요. 저는 우울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 이게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노인성 우울증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예전만 하지 않고 이 신체 기능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사소한 변화도 쉽게 못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이렇게 나의 신체에 이렇게 생기게 되면 그 신체의 변화에 과도하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언젠가 그 신문에서 읽은 한 케이스입니다. 그 어떤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이제 이분이 변비가 너무 심하셨어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가셨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어르신 변비입니다. 이제 하고 약 처방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약을 받아서 집에 오셨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의 증상이 언젠가 불과 얼마 전에 대장암으로 죽은 그 친구의 증세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시 그 병원을 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대장암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보시고는 다시 변비입니다. 어르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이 어르신이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말이 이제 믿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내에 좀 더 큰 병원을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도 똑같은 답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병원 저 병원을 이렇게 옮겨 다니시게 된 거죠. 다 같은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제 결국은 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어르신께서 아들네가 사는 어디 서울인가 더 큰 도시로 가서 아주 큰 병원에 가서 정말로 뭐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했어요. CT, MRI 다 찍고 해서 그 의사 선생님께서 어르신 변비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결국 결말이 어떻게 났냐 하면 이 어르신께서 정신과에 입원을 하셨어요. 이유는 우울증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시게 됐냐 하면 내가 대장암인 것을 초기에 발견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이것을 발견을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초기에 치료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꼼짝없이 대장암으로 내 친구처럼 죽게 되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너무 과도한 어떤 건강염려증 이런 것들은 정말로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젊은 층에서도 이런 건강염려증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특히 노년기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런 건강염려증을 그러니까 자신의 신체에 대한 사소한 변화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을 하다 보면 이것이 내 마음에 우울을 가져온다 하는 것을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울증의 심리적 기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어요. 심리학계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사실은 이 인지이론과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울증에 대해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론백의 인지이론을 이렇게 보면 우울장애에 요거는 이제 어르신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의 핵심 특성을 보면 자기 세상 미래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 이 인지이론의 첫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세상과 미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색깔의 안경을 끼고 세상과 나와 미래를 바라보느냐인데 붉은색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온통 붉게 불안하고 어둡게 이렇게 보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정말 비관적이고 무기력한 생각을 가져오게 되면서 이것이 병이 된다 하는 건데요. 주로 어르신들에게서 볼 수 있는 어떤 세 가지 인지적 오류를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은퇴 전에는 내가 정말로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뭔가 내가 이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우리 가정에도 가장으로서 내가 정말 열심히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서 점점 사람들이 나를 잊고 또 내가 하는 일들이 뚜렷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아요. 나는 무능하다.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네. 뭐 이런 생각.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끼는 뭐 이런 경우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자꾸 보기 시작하고 이제 이렇게 매몰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이제는 나를 도와주지 않아.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나를 차갑게 대하는군. 내가 노인이라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노인이라고 나를 홀대하네. 뭐 소홀히 대하는 것 같아. 그러니 집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자꾸 없어지고 지하철을 타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미래에 대해서도 염세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죠. 지금의 내 처지를 보니 아이고 앞날에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 같다. 나에게 불길한 일이 닥칠 것 같아서 불안하다. 그리고 뭐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더 악화될 거야. 내가 노력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지적인 오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이게 비관적이고 무기력한 생각으로 발달을 하면서 우울증으로 이렇게 좀 동반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어떤 생각들이 가지고 오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변화를 위한 노력보다는 좌절하고 아예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그래서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이런 어떤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 그래서 상황이 점점 더 악화가 돼요. 뭐 이런 어떤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요게 노년기 우울증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인지적인 오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이런 부정적인 나 자신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어떤 사고라든지 세상과 미래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어떤 사고들을 좀 바꿀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뭐 주변에서는 그렇게 이제 흔히들 이야기하잖아요. 뭐 아유 괜찮아요. 뭐 무능하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 자꾸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해서 그 본인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도전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가를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선행입니다. 이게 자발적인 친절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노인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세상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명한 어떤 그 일거리들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또 주변에서도 그런 것들을 제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내가 무능하다, 그리고 무기력하다, 그리고 뭐 사는 게 무가치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 때 밖으로 나가서 정말 스스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 혹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노인분들께서 자기 가치감이 많이 향상이 되고 이런 어떤 부정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 하버드대의 알렌 룩스라는 교수님이 젊은이들 그리고 노년층에 계신 분들 그 자발적인 어떤 친절을 하시는 선행을 하시는 어떤 분들을 연구를 하신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잘 보면 우리가 보통 선행을 하고 나면은 기분이 좋아지죠. 이런 것들을 심리적인 포만감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영어로는 helpers high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심리적인 포만감은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고 났더니 내가 되게 뿌듯해졌어, 흐뭇해졌어, 그리고 기분이 좋아져요. 자, 이런 것이 심리적인 포만감인데 교수님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선행을 한 사람이 그 선행 자체도 그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지만 선행을 한 그 자신의 건강도 굉장히 좋아지더라 하는 것을 연구 결과 발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선행을 한 사람들이 몸과 마음에 활력이 많이 이렇게 넘치는데 이유를 자세히 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더라. 선행을 하고 났더니 혈압도 낮아지더라. 그리고 엔돌핀이 정상치의 3배 이상 분비가 되어서 그 사람의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훨씬 더 건강해졌더라. 이런 어떤 연구조사를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도 요즘 신문지상에서 뭐 어디가 정말 그 장마와 홍수로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졌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이 더운 날씨에 도와주었다. 수해 복구를 했다 하는 어떤 좋은 기사들을 읽고 나면 그 기사를 읽은 우리들도 왜 마음이 훈훈해지고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선의 전념력인데 이런 심리적인 포만감 helpers high는 선행을 하는 사람에게만 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이런 어떤 그 몸과 마음의 활력이 넘치는 여러 가지 건강의 조건들이 부여가 된다라는 것을 연구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선행들이 노년기를 살아가시는 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최근에 또 영국에서 그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선행을 하시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행복감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본인의 행복감도 크게 향상이 된다. 우리가 지금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울증은 좀 부정적이고 그리고 불행감과 더 관련이 되는 부분이라면 선행을 하면 훨씬 더 행복감이 증가가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런 통계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행을 하신 분들은 자존감이 많이 향상이 되고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하고 있어.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러니까 자기 가치감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 지수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만 이렇게 계속 계시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를 이렇게 잠식하고 또 막 화가 나고 그리고 또 절망감 이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휩싸는데 내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거나 하게 되면은 이런 어떤 분노라든지 우울 지수들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최근 어떤 연구 결과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 시점이 우리가 바깥으로 잘 나가기가 좀 힘든 시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며칠 동안 좀 생각을 했어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다고 무턱대고 제가 선행을 하러 나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 게 요즘에는 뭐 구청이라든지 노인분들을 위한 어떤 봉사활동거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는 좀
잠정적으로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성당 같은 경우에 뭐 성모회라든지 아니면 뭐 안나회 그리고 뭐 연령회 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하는 이런 좋은 선행의 거리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런 것들도 잠정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무턱대고 이런 선행들을 하지 말고 뭐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야 되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다가 좀 이렇게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를 좀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성숙한 인간의 조건이 천지인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인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뭐 천이라고 하면 이제 지금 이런 수해의 상황에 혹은 뭐 이런 코로나의 상황에 정말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고생을 하시는 의료진들도 많으시고요. 또 가족들의 아픔들 그리고 그런 또 이 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하느님께 진심으로 기도드리는 거 이것만큼 좋은 선행이 또 어디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 그리고 따뜻한 그 위로의 격려의 전화를 이렇게 주고받는 거 이런 것들은 또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와 관련되는 어떤 부분들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땅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그 올해 들어서 이제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인수 공통 바이러스라고 해서 사실은 이게 이제 자연 환경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좀 정말 동물들이 사는 영역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침해해 버렸어요. 그래서 발생하는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그 폐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겪었던 어떤 그 홍수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가을 태풍들 작년에도 우리가 많이 겪었었는데 우리가 이런 물난리를 겪게 되면 지구의 또 어떤 곳에는 심각한 가뭄으로 사람들이 먹거리가 없어서 정말 그 자기가 살던 땅을 또 이주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지구의 어떤 그 온난화와 관련해서 지구가 정말 몸살을 앓는구나 하는 어떤 징표이기도 한데요. 땅, 특히 이 생태 환경과 어떻게 우리가 정말 성숙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하시는 우리 노년기를 살아가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경제 발전을 하느라고 정말 먼 미래를 안 보고 그냥 눈앞에 있는 발전만 생각하면서 급급하게 이렇게 살아왔더니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그냥 쓰고 버리고 폐수를 흘려버리고 했더니 지금 지구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구나. 근데 최근에 이래보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특히 환경부에서 이 기업의 이 상표는 정말 그 지구의 그 환경을 많이 생각해서 만든 상품입니다 하는 것을 인증하는 마크를 그 상품에다가 이렇게 찍어 놓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밖에 나가서 선행은 하지 못하지만 내가 어떤 물건을 고를 때 친환경 마크가 있는 물건을 고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녹색 소비라고 합니다. 그런 거 에너지를 한 등이라도 절약해야지 나라도 이산화탄소를 좀 발생을 줄여야지 뭐 이런 거 자원을 재활용해야지 이런 것들도 다 선행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선행과 성숙은 꼭 내가 직접 밖에 나가서 누군가와 교류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집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잘 여러분들 한번 오늘 집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그러면 이제까지는 내가 나의 문제, 나의 처지, 나의 어떤 내가 정말 기능들을 많이 상실하면서 사는 것 같아. 옛날에 내가 잘 나갈 때는 이런 일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주의 초점이 나에게만 이렇게 온통 꽂혀 있으면 점점 더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요. 그래서 기분이 다운이 되는데 시선을 조금만 밖으로 이렇게 향하면 내가 지금 집안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런 일들을 조금씩 실천을 하다 보면 나의 어떤 가치감들이 많이 이렇게 좀 향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노년기 를 살아가시는 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도 어떻게 좀 우리가 편견을 좀 깰 필요가 있는데요. 노년기에 살아가시는 노인분들이라고 마냥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좀 큰 오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떤 그 방송국에서 만든 짧은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80세가 넘은 어떤 할머니께서 굉장히 좀 성을 가지신 분이셔요. 그래서 장도 혼자서 보고 잘 보고 그리고 뭐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독거노인이긴 하지만 자기 인생을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시장을 보고 이렇게 와서 장바구니를 땅에 내려놓고 이제 열쇠로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이 장바구니를 드는 순간 허리를 이렇게 좀 삐끗하셨나 봐요. 굉장히 이제 진통이 커지시고, 그래서 한 며칠 침대에만 계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딸네 집에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아프다. 자, 이랬더니 그 딸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고령이셔서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양보호사가 계신 그 요양병원에다가 어머니를 맡깁니다. 자, 그 다음엔 뭐 그냥 계속 침대에 계셨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어머니께서 따님에게, 얘야, 내가 지금 허리를 삐끗해서 허리가 너무 아파 라고 전화했을 때, 이 따님께서 어머니의 자립성을 좀 더 키워주는 어떤 사고의 발상을 만약에 했더라면, 그게 이제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이거예요. 장바구니를 땅에 놓지 않고 어딘가 위에 둘 수 있는 작은 이런 공간을 마련하는 거.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애니메이션의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어머니께서는 건강을 회복하시고 종전처럼 하시던 일을 계속 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냥 짧게 노인분들을 잠깐 이렇게 옆에서 돌보는 이런 또 소임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 수녀님께서, 그 전문가 수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좋은 마음으로 막 휠체어도 밀어드리고 이렇게 했지만, 정말로 휠체어를 밀 힘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봉사를 해야 되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몫을 끝까지 본인이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는 것이 그분을 더 존중해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라고 마냥 의존하시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이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내 건강을 지키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우울증과 관련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좀 더 자세한 것은 노인성 우울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카더라 통신 이런 것보다는 정식 어떤 그 메디컬 사이트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의학 전문 어떤 정보를 주는 이런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또 뭐 시간은 짧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을까, 특히 우울증을 예방하고, 혹은 지금 우울증 의 상태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런 상태보다 좀 더 나은 상황에서 내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뭐 지금 이렇게 복지의 수준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노인과 관련해서 무료 건강 진단이 이제 여러 가지 진단들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인지기능 장애와 관련된 검사들, 그리고 정신건강검사, 특히 우울증, 생활습관 평가, 그리고 노인 신체 기능 검사, 이런 것들을 많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미리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시면 큰 병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우울증 이야기를 하면서 빠뜨리지 않는 게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운동, 그리고 식습관, 그리고 수면. 이거는 뭐 누구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노화라는 것은 어떤 근육이 감소하고 몸의 활력이 떨어지는 30대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근력 강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그러지 않을 경우에라도 걷는 것도, 이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분 조절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세로토닌이라고 했는데요. 이 세로토닌 생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트립토판이라는 이것은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체내에서 잘 합성이 되기 위한 식품이 바로 바나나, 뭐 콩류, 아니면 호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시고, 신선한 채소나 과일은 항산화제로 아주 좋은 어떤 것들이죠. 음식들이죠. 그리고 숙면을 취하라. 그래서 이런 권고를 합니다. TV는 거실에서만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그냥 젊은 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자신만의 취미 만들기인데요. 이렇게 노년기에 접어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자기 자신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굉장히 좀 자기의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선행도 좋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나의 어떤 가치감, 자기 가치감을 증대시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평상시에 우리가 집에 있으면서 내가 좀 할 수 있는 어떤 취미거리들을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텃밭이 있으신 분들은 텃밭을 관리하는 거, 혹은 그런 것이 없으신 분들은 뭐 화분을 좀 관리한다든지 뜨개질을 하신다든지, 혹은 요즘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성서 쓰기 같은 게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활짝 큰 성서 쓰기 같은 거를 이렇게 하시면 성경 말씀에도 좀 집중을 할 수 있어서 평소에는 나 자신의 인생이나 역사나 좀 어떤 감정에 매몰이 되어 있었다면 성경을 이렇게 쓰시면서는 이렇게 성경에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분산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경 쓰는 것은 아무래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감각 기관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인지 기능도 좀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뇌세포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두대 활동을 많이 하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이제 언젠가 그 빗잡지, 대구 교구에서 만드는 빗잡지를 이렇게 보니까 십자말 퍼즐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는 좀 쉬웠어요. 뭐 저만 쉬운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볼까요? 01, 1번 보면 순교한 사람, 그리스도를 증언하려고 목숨을 바친 이 순교자인 거죠. 8번에도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함 혹은 그런 상태, 가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꼭 내가 저 십자말을 다 풀어서 상품을 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저거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될 수 있지만, 내가 그냥 작은 어떤 일이라도 나의 두뇌를 지속적으로 그냥 계속 자극하는 어떤 활동들을 해봐야지 하면 저거 자체가 그냥 나의 소소한 어떤 재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꾸 이렇게 좀 기분이 처지고 안 좋은 생각들이 들고, 그리고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을 밖으로 말로 꺼내고 한숨을 쉰다든지 혀를 찬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또다시 내 기분이 이렇게 다운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인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부여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렵고 할 때 의지적으로 그 반대의 어떤 그 능력들을 사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순간에는 앨범 같은 것도 보시고 즐거웠던 사진들을 보신다든지 어떤 인생에 있어서 나의 어떤 의미로웠던 경험들을 기억을 하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주변의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거, 이런 것들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정서적인 교류도 이제 많이 하시되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제 자꾸 전화를 하시고 이래 하면, 뭐, 물론, 또 자주 전화 통화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젊은이들은 뭐 사느라 바빠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래서 내 전화를 좀 잘 안 받는다든지 혹시 그런 경우가 좀 있다면 요즘에는 노인복지 문화센터 이런 데가 또 있어요. 그런 데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문화의 장도 있고요. 또 성당 같은 경우에는 안나회라든지 연령회라든지 내 나이와 비슷하신 분들의 어떤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에서 어떤 계속 정서적인 교류를 유지를 하시면 좋습니다. 산책하기는 말씀을 드렸고요. 영성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묵상입니다. 명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사원들을 위한 명상 센터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분들이 명상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기회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에서 이 명상이 인간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묵상이나 명상이 인간의 걱정을 감소시키더라. 그리고 스트레스도 감소시키더라. 여기가 아팠는데 통증을 완화시키더라. 근데 기억력은 훨씬 향상시키고 창의성도 증가시키더라 하는 어떤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유수한 기업들에서 정말 거금을 투자를 해서 자기 사원들을 위한 명상센터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뭐 묵상을 하나의 기도의 어떤 수단으로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집에서나 지금 성당을 혹시 못 간다 하더라도 어떤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성서 말씀을 읽고 어떤 묵상을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우리도 이런 어떤 그 효과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어떤 초월적인 묵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과학자들이 입증한 어떤 여러 가지 뭐 인간들의 그 명상이 주는 혜택을 뛰어넘는 그런 역할들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대 수도승들이 한 그 수행 기법 중에서 프로소케라는 어떤 화두가 있어요. 이 프로소케가 뭐냐면 전통적인 영적 자세로서 마음을 지킨다, 뭐 이런 말입니다. 이게 현재에 깨어있기, 현재에 머물기 수행이에요. 묵상이나 명상이 왜 걱정을 감소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가를 일반 과학에서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니 묵상이나 명상을 하게 되면 과거에 대한 어떤 그 집착이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좀 벗어나서 현재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이 인식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더 발전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창조주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한 의식, 그리고 내가 창조주 앞에 있는 것에 대한 그 현재에 대한 어떤 의식을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묵상이든 성경 쓰기든 아니면 성경을 읽는 것이든 이렇게 하게 되면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고통스러운 어떤 체험에 사로잡혀 있는 순간보다는 훨씬 더 내가 좀 더 현재를 살아가는데 더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어떤 묵상들은 고통의 영적 의미를 이해하고 또 힘든 감정을 견디는 것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고통이 삶의 일부다. 이 고통을 이제까지는 피하려고만 했고 왜 자꾸 고통이 나에게 오는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부정적인 정서들을 키워왔다면 이 묵상을 함을 통해서 고통은 삶의 일부이구나. 그리고 모든 고통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그런 것들은 불가능하거나 그러니 이 고통이나 이 어려움을 다른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황님께서는 노년기는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노인들의 역할을 깨달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교회의 미래는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노인들도 교회의 미래다라고 올 1월 달에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조부모들의 역할,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 신앙 안에서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교육하는데 꼭 필요한 연결고리가 바로 노인층이다. 그래서 조부모와 부모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사투리로 신앙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도 실제 경험을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교황님의 할머니의 성함이 로사였던가 봐요. 그래서 할머니 로사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정서적 박탈감을 수없이 경험했지만 언제나 높은 곳에 시선을 뒀습니다. 단순한 지혜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충고도 적었고요. 하지만 성찰과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굴곡을 다 길게 사신 우리 노년층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새로운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또 지혜로운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그리고 특별히 더 높은 곳에 시선을 두는 이런 모습들로 살아간다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정말 더 큰 희망을 젊은이들에게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마침 기도로요. 기도가 좀 길긴 한데 17세기 어느 수녀님이세요. 이름은 저희가 모릅니다. 작자 미상인데 17세기 어느 수녀님의 기도를 마지막 기도로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는 제가 늙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정말로 늙어버릴 것을 저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저로 하여금 말 많은 늙은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아무 때나 무엇에나 한마디 해야 한다고 나서는 치명적인 버릇에 걸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삶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저를 사려 깊으나 시무룩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도움을 주되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제 기억력을 좋게 해주십사고 감히 청할 순 없사오나 제게 겸손된 마음을 주시어 제 기억이 다른 사람의 기억과 부딪힐 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들게 하소서. 나도 가끔 틀릴 수 있다는 영광된 가르침을 주소서. 적당히 착하게 행하게 해주소서. 저는 성인까지 되고 싶진 않습니다. 어떤 성인들은 더불어 살기가 너무나 어려우니까요. 그렇더라도 심술궂은 늙은이는 그저 마귀의 자랑거리가 될 뿐입니다. 제가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로 하여금 뜻하지 않은 것에서 선한 것을 보고 뜻밖의 사람에게서 좋은 재능을 발견하는 능력을 주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선뜻 말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고요. 강의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행복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